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엄태웅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박사 논문을 이 완판본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방각본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 전주 지역의 완판본 출판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제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에서도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그러한 저의 연구 분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완판본 고전 소설의 서사지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방향성, 의미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전주 지역의 소설 향유 문화가 어땠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각본은 아마 이 전주 지역에 계셨다면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각본은요, 이 방자를, 동네 방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동네 방자는 또 저자, 가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서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지 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방각본이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오침 안정법이라는 그 제책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의 등 쪽에 5개의 구멍을 뚫고요. 실로 꿰매는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요즘도 쉽게 볼 수 있는 옛날 그 제책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한학자이셨던 고 이가원 선생님께서 1980년대 무렵에 한국 전통 제본 명칭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방각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판 인쇄본을 의미하는데요. 이 목판 인쇄본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만의 그 유산은 아니겠죠.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당나라 때 목판 인쇄술이 발명이 됐고요. 송나라 때 이미 방각본이 성행하였습니다. 송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정도의 비견이 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목판 인쇄술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흐름을 이어오다가요, 청나라 말기에 근대식 인쇄술이 일어난 후에 서적업이 상해로 모이면서 지역에 목판 인쇄가 쇠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경우에도 후반부의 양상은 비슷한데요. 다만 그 시작은 좀 그거보단 늦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을 해볼 때 이 방각본은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상당히 번성하였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번성의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고전소설 서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각본은요, 간행된 책들의 종류를 좀 보면 실용서, 유교 교양서, 고전 소설 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청나라 때 근대식 인쇄술이 발생한 뒤에 좀 위축된 것처럼 우리 한국의 방각본도 20세기 들어서 성행한 근대식 인쇄술, 그러니까 연활자본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처음에는 공존하다가 결국은 쇠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세기에 시작되었고 18, 19세기에 번성했다는 이런
시기적인 그 고찰은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방각본은 고사차료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1576년에 서울에서, 경판본이죠. 서울에서 간행이 됩니다. 이 고사차료는 이제 백과사전류의 이제 백과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존 최고의 완판본,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경판본이고요. 가장 오래된 완판본은 1648년에 나온 사유취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일종의 역사서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 교육과 관련도 되고 또 이제 유교 교양하고도 어느 정도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방각본 전체를 놓고 보면 16세기, 그다음에 완판본을 놓고 보면은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17세기에 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각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중앙에 서적 인쇄 및 보급 정책에 힘입어서 지방 관서의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민간인까지 판각 인쇄술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조선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출판을 장려하지 않았지요. 대개 정부가 출판,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의 유통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교서관을 통해서 관각이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언제까지 그렇게 국가 주도, 정부 주도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인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판각 인쇄술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 그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지방의 인쇄술도 조금씩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방각본 출현의 어떤 계기가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관판의 공급,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출판 인쇄가 주로 특정 계층에 한정이 되고요. 일반 대중에 필요한 서적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러니까 이건 또 뒤집어 말하면 일반 대중들이 서적에 대한 필요성, 지식에 대한 필요성, 문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서민의 책 수요가 매우 컸다.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원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적 토대도 있었겠죠. 전주라든가 안성 같은 이 방각본, 특히 방각본 고전 소설의 주요 산지의 경우에는 판각 인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였죠. 가령 책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목재,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찍어낼 때 필요한 종이,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또 질도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적 토대가 있어야만 사실은 또 이 출판 인쇄는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방각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이 만들어지면요, 그걸 팔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지역에서는 당연하게도 방각업소가 성행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방각본이 간행된 지역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3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고전소설 중심으로 방각본을 살펴보기 때문에 고전소설을 주로 간행했던 3 지역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지역에 안성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전주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방각업소들이 존재했다. 자, 그래서 그 업체들이, 그 업소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는 완남, 완서 등등등등 해서 많은 서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남부시장, 남문 이쪽에 집중이 됐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시장이 열릴 때마다 소설을 판매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은 전주에 비하면은 반각업소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업소들이 또 출판한 책들의 양이 그렇게 많은가?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와 서울이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서울에 이 위치했던 반각업소들은 뭐 사실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기보다는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문이 반각소 박성칠 서점인데요. 이제 안성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반각업소가 이렇게 확산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무역의 중간 매개지로서 그런 맥락에서 반각업소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반각본 고전 소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각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사전 고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반각본은 근데 이제 뭐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귀한 서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의 시대에 들어서기 이전까지 이 반각본 서적에 대한 어떤 가치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서의 가치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 이후에도 일반 사람들에게 이 반각본이라는 서책은 그렇게까지 뭐 귀한 책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서양이나 일본에서 이 조선을 알아가려는 목적으로 조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각본에 대한 관심이 싹 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국 서지라는 책을 출간한 모리스 꾸랑이라는 프랑스인인데요. 여기 간략히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모리스 꾸랑은 1685년에서 1935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요.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입니다. 리옹 대학 중국어 교수였고, 불중협회 회장을 역임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1890년에 주한 프랑스 공사관의 통역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한국에 관한 도서를 조사 수집한 후에 돌아가서 한국 서지를 출간하였습니다. 한국 서지에 정리되어 있는 서책들의 목록을 보면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리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놀랍거든요. 반각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수집한 서책들을 분야별로 하나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은 어떤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모리스 꾸랑은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서책들을 수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량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각본이 그나마 전부 다 사라지지 않고 이제 남아서 우리가 그 실체를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리스 꾸랑만 반각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서구의 지식인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반각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가 또 반각본을 대표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전주 지역에서도 이 반각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교류를 맺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반각본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종종 이 반각본들이 더 발견이 돼서 보다 더 그 당대의 실상에 가까운 그런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각본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과거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봤던, 그래서 돈 주고 샀던,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각본은 그런 소소한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각본, 특히 고전 소설이 상당히 성행했던 전주, 서울, 안성 등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권의 그런 개성적인 도서 문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각본 그러면 그냥 전주, 서울, 안성 다 그냥 뭉뚱그려서 반각본이 유통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각각의 지역마다 또 반각본이 간행되고 유통되는 개성과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보면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박사 논문에서 살펴봤던 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후반부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판본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공적 출판에서 제외된 교육도서라든가 일반 대중용 참고도서, 소설 등이 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의 교육과 교양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계층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서책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나라가 과연 그렇게 많았을까? 제가 해외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도 상당히 교육과 교양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에 기여한 것이 반각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인상적으로 봐야 할 것은 특히 여성들이 독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 반각본 덕분에 그런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문자로 된 서책을 읽거나 혹은 귀로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교양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 그냥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는 문화를 주고받는 차원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반각본이 민간에서 성행하면서 후대로 가면 아예 반각본으로만 간행된 자료들이 많아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고전소설의 예를 들자면요.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본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전 그러면 춘향전 작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본, 버전들로 존재하잖아요. 반각본이 상당히 인기를 끈 뒤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필사본을, 그러니까 이본을 만드는데 반각본을 보고 베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쓴 거네? 그러면 그냥 한 개인이 자기가 다른 책을 대본으로 삼아서 읽으면서 조금씩 바꾼 게 아닐까라고 해서 딱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반각본을 그대로 옮겨다 적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그 문화의 주변부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문화를 이끌어간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각본은 당시의 대중문화 연구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당시로서는 반각본은 상당히 선진적인 출판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출판, 미디어의 변천사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미디어나 매체는 어떤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반각본이 출연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각본의 대표적인 유형들과 시대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반각본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용서, 그다음에 교본, 학습서, 그리고 고전 소설입니다. 실용서나 교본, 학습서의 사례들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소리개 소설, 그 다음에 영웅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대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면요. 반각본이 처음에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는 이제 실용서 위주였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본, 학습서,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 20세기 전반으로 가서는 고전 소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간행된 어떤 서책의 유형들도 많이 달라졌다. 아마 처음에는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책이 간행됐다가 나중엔 교육, 교재, 교양 이런 차원, 나중엔 문화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고전 소설이 출연을 했고요. 이때 반각본이 꽃을 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반각본 고전 소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각본 고전 소설은요, 새책 고전 소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늘어난 소설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연하였습니다. 자, 새책 고전 소설은 그러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책을 빌리는 것인데요. 반각본이 출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각본이 고전 소설을 간행하기 전에 이제 성행했던 책 유통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책 문화입니다. 이 저자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책을 빌리는 새책가를 세우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뒤에 책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책을 돌려받는, 우리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 비디오나 도서 대여점과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이제 새책 고전 소설인데요. 이때 새책은 다 필사했습니다. 직접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내는 그 양도 한계가 있고, 또 빌려보니까요, 누가 빌려가면 책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유통의 범위도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을 다량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반각본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이 자꾸 이제 빌려가면 없고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결국은 책이 출판 인쇄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반각본 고전 소설은 이 소설의 어떤 소설 출판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소설 향유의 대량 소비, 이런 차원의 으로 들어서는, 그러니까 소설 향유 문화를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끈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하려면 그만한 규모의 시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서울이나 안성, 전주 등에서 주로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각각 경판, 안성판, 완판 이런 식으로 부르죠. 현재까지 확인된 반각본 고전 소설은 약 60종인데요. 사실은 반각업소의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죠. 어쨌거나 이 가운데에서 간행연도가 가장 앞선 것은요, 사실은 근데 서울, 안성, 전주는 아니고요,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서 1725년에 간행된 한문본 구운모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한글본, 사실 반각본은 거의 한글본으로 고전소설을 간행했는데요. 한글본 고전소설은 언제 나왔냐? 이보다 늦은 1780년에 출연을 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판입니다. 서울의 반각업소인 경기에서 찍어낸 임경업전이 가장 먼저 출연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 반각본 고전소설의 이 지역별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완판본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비교해보신 분들은 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완판본과 경판본을 비교해보면요. 완판본은 글씨가 일단 큽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판본은 본문의 글씨가 작고요. 한 장에 많은 내용을 새겼습니다. 예, 그래서 경판본은 권당 그렇게 내용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페이지가 30-40장 내외로 짧습니다. 그러나 완판본은 글씨도 크고요. 한 장에 적은 분량을 담았지만 또 권당 한 80에서 100장 내외로 깁니다. 내용을 봐도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서사가 풍부하죠. 완판본의 경우에는. 그러나 경판본은 아주 간략합니다. 완판본은 아마도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서술의 독자적 면모를 구축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측면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판본은 아마도 경제 논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성판본도 개성이 있지만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경판본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주로 완판본과 경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논의를 보다 더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요게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인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좀 큽니다. 물론 이 화면으로 이렇게 스캔한 자료여서 잘 구별은 안 가시겠지만 경판본 춘향전은 글씨가 훨씬 촘촘하죠. 요거를 보시면요.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글자 크기, 완판본이 크고요. 한 페이지에 들어간 행의 숫자도 완판본이 13행, 경판본이 15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의 글자 수도 완판본은 20자 내외고 경판본은 25자 내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춘향전의 경우에 완판본은 84장이지만 경판본은 16에서 17장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동일한 작품이지만 이본에 따라서 분량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완판본이 경판본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1대 100의 비율로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늘리고 줄인 것일까? 우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봐도 그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줄이고 똑같이 늘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 예, 직접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그러면 그 단서를 여성 영웅 소설, 반각본 여성 영웅 소설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